예, 안녕하세요. 유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제목이 4월 22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생이 4월 22일인데 아니고 4월 29일이 맞습니다.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5월 달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금요일이면 5월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야 이러다 반팔 입고 계약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로 반팔을 입고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종민쌤과 함께하는 미니쌤과 알아보는 오늘의 역사인데요. 오늘은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5월 5일 날. 원래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어야죠. 3월 달 말에 개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막을 못하고 있다가 5월 5일에 물론 관중이 없는 무관중이긴 하지만 프로야구를 개막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프로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야구를. 그래서 오늘은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구는요, 어디 기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야구는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스포츠가 맞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가 맞지만, 이 기원은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자기들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크라켓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혹시 가끔 그 스타 스포츠나 이런 외국 스포츠 채널 보면 나오는 건데요. 비슷해요. 투수 같은 사람이 공을 던지면 타자 같은 사람이 빨래방망이 같은 약간 넓적한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약간 비슷합니다만 이게 이 크라켓에서 유래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 국가죠. 영연방 국가라고 그래요. 뭐 영국, 인도,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에서는 크라켓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최고의 프로리그고 막 이러는데 이 크라켓에서 시작되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굉장히 큰 배틀이에요. 근데 이 크라켓은요, 야구랑 많이 달라요. 우선 야구는요, 전형적인 미국계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면 미국이 자본주의 상징이잖아요? 자본주의적 스포츠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포츠 중계를 할 때 광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구는 9이닝, 그러니까 9회 18이닝을 하거든요. 한 경기에. 중간에 투수가 교체하면 중간중간에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축구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시작된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종주국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1905년에 선교사 질레트, 면도기름 같은데 질레트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황성, 서울이죠. 황성 YMCA 청년을 중심으로 YMCA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청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독교 청년단을 중심으로 야구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YMCA 야구단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구를 전국을 돌면서 야구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야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천 SK 와이번츠는 가끔 이 YMCA 야구단 유니폼과 비슷한 인천이라고 쓰여있는 유니폼을 입기도 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는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이 야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 경쟁할 때, 야구는 전 세계에 얼마 안 하지 않냐? 맞습니다. 야구를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특히 프로리그가 운영되는 나라는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정도고요. 남미나 중남미나 호주의 몇몇 국가들 윈터리그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세미 프로리그가 운영되고 실제적 프로리그는 네 나라인데 그중에 대만은 규모가 작고요. 우리나라랑 일본, 미국 정도만 제대로 된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기장 자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사실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된 건 좀 정치적인 목적이 많았어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유명한 독재자죠. 광주의 학살을 통해서 일어선 아주 정통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눈을 정치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우 정치라고 하는데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때 프로스포츠를 많이 개막합니다. 뭐 프로축구가 83년, 프로야구 82년, 프로 씨름 이런 식으로 프로스포츠를 많이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이때 시작되는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82년 개막전 때 이렇게 시구도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시작은 썩 훌륭하진 않았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스포츠 중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거예요. 프로축구도 있지만 시장 규모로 따질 때는 프로야구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축구보다 야구가 더 인기가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82년대 6개의 팀, 지역 연고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울의 MBC 청룡, 그리고 인천의 삼위 슈퍼스타즈, 그리고 대구의 삼성,
부산의 롯데, 그리고 광주의 혜태. 원래 오비가 서울팀인데요. 이때 서울에 두 팀이 줄 수 없어서 잠시 대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비베어스가 대전팀이다 서울로 올라간 걸 생각하는데 아니고 원래 서울팀인데 잠시 대전. 1985년까지 3년간 대전에 내려와 있다가 86년부터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6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요. 10개 팀, 총 1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베어스, 서울의 두산베어스, 그리고 서울의 키움, 그리고 또 서울의 LG, 그리고 인천의 SK 와이번스, 그리고 밑에 남쪽에 마산 창원의 NC 다이노스, 그리고 수원의 KT, 광주의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부산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우리 대전의 한화 이글스, 그리고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있는데 10개 팀이 지역 연고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충남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북일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일고 하나그룹 그쪽이 재단이에요. 야구부도 있고 그래서 이 한화 이글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선생님 한때 TV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이더라. 몇 년 전에 프로야구 그 올스타전인데 이렇게 방송에도 잡히기도 이거 말고도 한 3건 정도 잡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올해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5일 날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 예, 프로야구 한번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축구도 5월 1일인가 개막하죠. 프로축구도. 이게 전 세계에서 프로리그가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프로리그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대몽항쟁 말 그대로 몽골에 대항한 것 그리고 고려 후기에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를 보면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투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국민왕의 개혁 정치. 세 번째, 신진 사대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세 가지죠. 몽골의 침략 과정에 따른 고려의 투쟁, 그리고 국민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신진 사대부. 자, 그럼 첫 번째,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봅시다. 몽골의 침략. 자, 몽골은요, 역시 다 그렇듯이 그 중국의 북쪽 몽골 지방에 살던 여러 개의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부족을 누가 통일하냐면요,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몽골을 통일하기 시작해요. 몽골을 다. 그런 다음에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몽골 제국은요, 얼마나 넓었냐면 저쪽으로는 유럽까지 가요. 서쪽으로는. 그래서 헝가리 이쪽까지 갑니다. 물론 거기서도 바투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데 이 징기스칸이 죽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원래 더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가장 두려운 걸 몽골의 침입이라고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몽골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용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 침입하는 곳마다 보복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다 죽여요. 심지어 중국도요, 다 죽이고 말을 키우려고 했대요. 중국 데리고 다 죽이고. 그럼 그거를 이제 야율초제라는 거란인 책사가, 그러니까 참모가 중국은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세금을 거는 게 낫습니다 해서 이렇게 살려둔 건데 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와는 고려와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13세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 강동 육주 그때 기억나죠? 그쪽에 거란족이 있었는데 이 거란족이 난동을 부리니까 이 몽골족과 우리나라가 고려가 연합을 해서 이 거란을 물리치기도 해요. 굉장히 친해져요. 하지만 이제 친해지니까 점점 고려한테 몽골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몽골 사신이 이 압록강 부근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증인들에 의해서 물어봤더니 고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였다 해서 이걸 계기로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걸 계기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 오고요. 결국 처음에는 강화를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복했다가 근데 왜 하필이면 강화도냐? 강화도로 가는 이유는요. 우선 육지와 가까워요. 강화도는 지금 인천 옆에 있거든요. 인천 옆에 있는 섬이지만 다리가 놓아져서 2개나 놓아져서 다리로 지금 육지로 다 연결돼 있어요.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웠다는 거. 하지만 육지와 가깝지만 그 사이에 물길이 세서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10살이 넘을 수가 없었어요. 몽골군은 왜 세전에 약할까요? 몽골은 광활한 그 평지예요. 그래서 왜 몽골인들 시력이 막 3.0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그 짧은 평지라서 세력이 그렇게 좋대요, 시력이. 하지만 몽골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당연히 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싸움을 그렇게 접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이 강화도를 건너오기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몽골의 방어에만 유리하다면 뭐 더 멀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강화도가 왜 좋냐면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세금을 물길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걷거든요. 그걸 조운이라고 하는데 이 강화도는요.
이 고려시대 수도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데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에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는 3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요, 고려시대 성터가 남아있어요. 왕궁터가. 그 정도로 이제 버티게 됩니다. 여기가 이 당시 그 강화도의 지도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요, 강화도 넓은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은 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자급자족이 됩니다.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땅도. 이때 많은 땅이 개간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화도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버텼지만 육지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어요. 우선 1차 침입 때는요, 귀주성에서 박선하는 사람이 열심히 싸웠고요. 2차 침입 때는 처인성에서 승려였어요. 원래 승려. 김윤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 적장했던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 죽이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김윤우는 그 덕분에 관직을 받아서 충주성에 이제 관리가 되는데, 그 전에 처인성은요, 처인 부곡이었어요. 우리 항소 부곡 기억나죠? 그 용인 지방에 있는. 그래서 처인성 전투에 이기면서 군의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이 김윤우가 충주성을 이제 이 지방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5차 침입 때는요, 이 충주성에서 김윤우가 싸워요. 근데 이때 충주성이 양반이라고 하는 건데, 양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몽골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누가 남냐? 노비들이 남아요. 노비 잡류별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비들이 남아서 끝까지 정을 해요. 그 김윤우와 함께. 김윤우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당신들의 신분을 해방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정 싸움은 이 고려군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닙니까? 충주성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양인들이나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노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네 참 우리가 도망갔는데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이 노비들에게, 야, 성에 은접시가 없어졌어. 니들이 훔쳐갔지 하면서 오히려 남아서 열심히 싸운 노비들을 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 당시 우리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저항을 합니다만, 그 조정에서는, 또 고려 조정에서는 불교의 힘을 빌려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조성하는데, 팔만대장경이 뭐냐면 불경이에요, 불경. 부처님의 말씀을 옮기는 건데, 그걸 찍어내기 위한 인쇄물이에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이걸 찍어내면 불경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불심으로 이걸 깎으면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한 그 종교적 힘을 빌리기 위한 거죠. 마음의 평안.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이때 조성되기도 한다는 것. 이 팔만대장경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알벨 학생이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않나요? 어딜 도망가요? 누가? 어디로? 어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도망갈 데가 없죠. 자기가 사는 데인데. 그리고 강화도가 이 사람들이 그 지배층이 도망가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지만 이제 몽골군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이제 몽골군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수탈을 해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들은 다 노비들이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그렇죠. 노비들도 도망가면 되지만 끝까지 지킨 거예요. 자기의 고장을. 그러니까 노비들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양인들이나 귀족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노비들은 그런 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끝까지 지킨 거죠. 자기 고향을. 그러니까 노비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켰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 노비들 벌 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 다시 이제 몽골군으로 돌아가서, 몽골군은 이렇게 침략하는 곳마다 엄청난 수탈,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거래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강화도에 살고 있었던 지배층들, 아까 말했던 최씨 정권들은요,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왜냐면 거기는 세금이 다 올라오고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 정권, 특히 최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던 중에 결국 최씨 정권이 김준과 임윤무 부자에게 몰락하고, 김준, 임윤무도 이 문신에게 죽음을 당한 다음에 결국은 이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몽골과 강화를 맺어요. 강화라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개경으로 돌아올 것, 두 번째, 그 고려의 왕은 몽골의 황제,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가 되는데 원나라의 황제에 입조할 것, 와서 인사를 할 것,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군과 강화를 맺게 돼요.
하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삼별초죠. 삼별초. 쌤 어렸을 때는 삼별초는 우리 자주의식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몽골의 침략에 맞춰서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 하지만 요즘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삼별초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이 삼별초들은요.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 집단이었기 때문에 최씨 정권의 몰락은 곧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경 환도를 반대했고 최씨 정권의 몰락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크게 역사적으로 좋은 그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만 하여간 김통정이라는 사람과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진도, 제주도로 옮겨서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제주도에서 누구한테 결국은 진압당하냐면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당하게 되고요. 이 진압당한 다음에 제주도에다가 탐라 총관부라는 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입니다. 이제 잘 봐야 돼. 몽골 제국이 넓어지다가 이 몽골은요, 이 분할 상속의 그 유목민들은 분할 상속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두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럴 때 이 원나라는요, 그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거의 원나라라는 이 중국식 왕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옆에는 뭐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이란국 이런 한국도 있었지만 그 중국은 원나라라는 중국식 왕조를 세우는데 이래서 우리 원이라고 합니다. 이 원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한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관제라든지 용어가 바뀌는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골족이 지배했던 여러 땅 중에서 우리 고려만큼 기존의 제도나 풍습이 인정된 곳은 없었다고 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30년이나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몽골족한테 버틴 민족이 많잖아요. 그다음 베트남 정도가 끝까지 막아냈고 30년 버틴 건 우리 민족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몽골도 우리를 쉽게 대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정 간섭을 했는데요. 우선 그 평양 지역에는 동령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직접 다스리는 직혈기관이에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함경도 부근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요. 아까 말했죠. 제주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동 행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정동 행성이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중서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행중서성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서성 있잖아요. 중서성. 상서성, 중서성에 행자가 붙는 거예요. 이 행이라는 건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서성의 지방성이다 해서 행성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그래서 정동 행성은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는 건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아요? 일본을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고려에다 설치한 게 정동 행성입니다. 근데 이 정동 행성은요, 사실 내정을 간섭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동 행성의 가장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동 행성의 최고 높은 자리는 누가 임명되냐면 고려 국왕이 임명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연 내정 간섭이냐라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동 행성을 설치했지만 정동 행성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고려 국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그렇게 하진 않았다. 단 이문소라는 이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려인들을 괴롭히긴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서경과 동경, 그래서 이제 동경이 아니라 서경과 이제 그 함경도 부근, 그래서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 정동 행성 그리고 탐라 총관부 이렇게 설치되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왕호와 관제가 격화됩니다. 왕호와 관제가 뭐냐면요, 왕의 이름과 그 국가의 그 삼성육부 같은 관제가 다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고려는 우선 원나라에 항복도 했지만 원나라에 항복하면서요, 고려 왕이 원나라 황제에 뭐가 되냐면 사위가 돼요. 사위. 그리고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거든요. 부마국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격이 낮아지는 거죠. 원나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과의 관제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 왕은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원나라 황제의 딸, 그러니까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 알아봅시다. 우선 원간섭기 이전에는 고려 왕들은 조나 종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원래 조는요,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태조가 많이 조자가 들어가는 태조, 고조. 고려 시대는요, 이 원칙이 완벽 철저하게 지켜져서 고려 시대의 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태조, 왕건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입니다. 해종, 정종, 광종, 태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광영, 그 고종, 고신, 미안합니다. 희강고원까지 이렇게 다 종자가 붙어요. 근데 원간섭기 이전부터는요, 이 종자가 조나 종자가 붙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원나라가 그렇게 쓰였거든요. 세조, 헌종 이렇게 쓰니까 이거 우리 못 써요. 어떻게 하냐? 원나라에다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충땡왕이 되는 겁니다. 열선,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충수왕, 충목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열선, 숙혜 이렇게 충정왕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땡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관제 왕의 지위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 낮아진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요, 왕은 말했지만 3인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3인칭으로 하는데 이게 항상 뭐라고? 지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왕을 부를 때, 그러니까 황제를 부르는 거죠. 다 폐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리고 이 황제, 왕을 이을 사람을 우리는 태자로 불러요. 황태자. 근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낮아지면서 지문 고가 되고요. 폐하는 전하가 되고 태자는 세자가 되는 겁니다. 왕세자가. 그리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체제는요. 첨의부의 일부 체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육부, 이병호 형례공의 육부는요. 1사로 4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성 육부는 일부 4사 체제로 격화되는 거예요. 도병마사는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고요. 중추원은 밀직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나라는요,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금, 은,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게 뭡니까? 고려, 인삼. 그리고 재밌는 건 매 같은 특산물도 요구해요. 매. 새, 매. 그 매를 뭐 하냐면 사냥을 해요, 사냥. 이렇게. 이게 이제 응방이라는 건데, 매 사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매를 훈련시켜서 매를 보내는 응방이 이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고려, 그 몽골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리고요, 고려의 처녀도, 공려라에서 처녀도 많이 수탈을 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수탈을 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원나라와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이니까 이 문화가 많이 섞여요. 그래서 고려에서는요, 몽골의 풍습이 유행했고요. 몽골에서는 고려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려에서 유행했던 몽골 풍습을 몽골풍, 그리고 몽골에서 유행했던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몽골풍, 고려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몽골풍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몽골풍에는요, 변발이라고 있어요. 변발이 뭐냐면 우리 유목민들이 많이 하는 머리예요. 앞머리 다 깎고 뒤만 남기는 거 있죠. 우리 영화 황비용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청나라 때도 다 변발을 합니다. 만주족, 여진족도 해요. 이거 변발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 전통 결혼식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연지 찍고 곤지 찍는다고 하죠. 연지, 곤지. 이게 다 몽골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쪽두리. 여기다서는 쏙두리. 이것도 몽골 풍습이고요. 아버지들 좋아하는 술 중에 소주가 있잖아요. 소주. 근데 이 소주는요. 지금 아버지들이 먹는 소주는 사실 이런 뭐 전통 증류식 소주는 아니고요. 희석식 소주라고 해서 주정이라고 해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넣어서 희석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통 소주는요, 청주라고 해서 막걸리를 빚은 다음에 그거를 불을 떼서 가열하면 그게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다시 액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소주거든요. 이러면 40도가량의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옵니다. 이게 소주인데 이게 다 몽골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설렁탕이라든지 그리고 청국장 있죠. 청국장도 몽골인들이 말에다 안장에다가 콩 넣어서 먹던 거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몽골에서 건너오게 된 우리나라의 풍습입니다. 몽골에서도요, 고려시대 풍습이 유행했어요. 특히 옷, 복식이 많이 유행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은요, 몽골의 왕족의 그림이에요. 이게 몽골의 왕족의 복식인데, 이게 고려의 복식이 유행해지면서 옆에 보이는 이런 식의 고려의 옷이 많이 그 원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풍, 고려양처럼 이렇게 서로 같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진희 학생이 저 때 성리학이 들어온 건가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뒤에 게, 그러니까 몽골 간섭기 때 들어오긴 해요. 원간섭기 때 들어오는데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빠밤 우리 과제 1. 원간섭기 문물교류 인하여 원나라와 고려에서 서로 유행한 서로의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그랬죠? 몽골풍, 고려양.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 이 우리 고려 전기의 고려 시대의 지배층을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고려 후기에는요, 이 문벌 귀족이 몰락해요. 이자겸해난 묘청의 서공촌도 운동 결정적으로 무신정변을 몰락하고 뭘로 바뀝니까? 이 체제가 번문 세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려 초기는요, 문벌 귀족이었다면 이게 후기가 되면서 번문 세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벌귀족 권문세족으로. 이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 첫째,
몽골 침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올 때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배신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고려 왕자가 볼모 시절에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려 왕자는 아까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원나라 공주랑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랑 결혼하면서 거기서 자라요. 원나라가 공주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아이를 계속 키워요. 언제까지? 왕이 돼서 고려에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거기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의 왕들은요, 그 원간섭기 충자도 가는 왕들은요, 고려에 자기 세력이 없어요. 다 원에서 자라서 오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어렸을 때 왕자 시절에 그 거기서 계속 잘 돌봐주던 측근 세력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왕의 최측근 세력으로 오면서 권력층이 됩니다. 그게 또 권문세족이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원나라에 가까웠던 세력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응방의 관리라든지 또는 통역관들, 우리 평양조씨 같은 게 대표적인 가문이거든요. 몽골어 통역 가문이 이때 엄청나게 떠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황실과 혼인하게 되는데 아까 공녀라고 했죠. 고려의 처녀들이 몽골에 많이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때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몽골 황제의 부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유명한 기황후예요. 기황후. 이 기황후가 돼요. 만약에 우리 집안의 여동생이 몽골 황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됐다. 우리 집안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된 권한을 갖게 됐죠. 자, 생각해보세요. 몽골 황제 사위가 고려 왕입니다. 근데 내 여동생이 몽골의 황제,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에요. 원칙적으로 고려 황제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장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한을, 많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이 기시 가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권문세족의 특징은요, 우선 첫째, 토지견병으로 대농장을 소유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막 뺏어서 엄청나게 넓은 장원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했지만 면세의 특권, 이게 진짜 제일 나쁜 건데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의 재정은 공백해지고 특히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한테 지급해줄 땅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권문세족은요, 고려 전기 문벌귀족과 여러 면에 달라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약간 세련됐다고 하기도 하고 뭐 좀 지식도 있고 그런데 권문세족은 그에 비해서 좀 투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긴 하지만 좀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을 괴롭힌 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원나라가 강했으니까. 하지만 14세기가 되면서요,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금방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원은 북쪽으로 밀려나가요. 몽골 쪽으로 원래 북원으로 밀려나고 거기에 명나라라고 하는 한족의 왕조가 다시 쓰게 돼요. 이 혼란기를 틈타서 공민왕이 이때 즉위가 되면 되는데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돼요. 공민왕은요, 신돈이라고 불리는 승려를 채용한 다음에 등용해서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실시하는데요. 이 신돈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신돈. 그 주인공이 손창민이라는 배우인데 선생님 닮지 않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별명이 손창민이었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이 사진을 보면서 야, 똑같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평가하기 바랍니다. 네. 남아일별 학생 화폐 같은 게 없었나 했는데 화폐를 만들긴 하지만 이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요. 조선 후기까지도 화폐로 우리가 그렇게 화폐가 일상화되진 않아요. 물론 돈이 있긴 해요. 만들긴 하지만 돈이 지금처럼 어느 곳에서나 쓰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월급은요, 토지로 줍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걸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자, 그 신돈을 등용한 다음에 제일 먼저 부원 세력이었던, 부원이라는 게 원나라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세력이죠. 부원 세력이었던 기처를 척결해버립니다.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나라 황제의 자기 부인의 오빠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한다? 쉽지 않았지만 이 기처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대요. 꼭 기억하십시오. 전민 변정도감 시험 문제 120%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전민 변정도감은 뭐냐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조사해서 그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민 변정도감을 얘기하면 뭐를 기억하면 됩니까? 고려 전기에 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는 학생? 그렇죠.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비슷합니다. 노비 안건법과. 그 목적도 같아요. 그 불법으로 노비로 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병이나 이런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해방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런 문벌귀족이나 후기는 권문세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국가적 입장에서는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일반 양민이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국가 재정도 올라가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전면 변정도감. 자, 그리고요, 이제 반원 자주 정책도 실시해요. 원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우선 쌍성 총포함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변발 같은 몽골풍 양식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사사로 격화된 관직을 삼성 이성육부제로 다시 올리기도 해요. 물론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반원적 자주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국민학의 개혁정신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했던 전민 변정동합은 그 광종 때 노비한 것목과 많이 비교가 돼요. 우리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학의 개혁정신을 할 때 사실 신돈이 대표적인 인물이긴 했지만 신돈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개혁의 뒷받침이 돼요.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면 신진 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진 사대부들은요, 국민학의 개혁정치 뒷받침이 됐지만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그 중앙 출신의 권력 집단이었다면 이 신진 사대부는요, 지방의 중소지주층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먹고 살만했던 글 공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리학을 공부했고요. 그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능문능리라 불러요. 능문능.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 능문능리가 뭐냐면 글도 잘 알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능문능리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관직에 진출하면 뭘 줘야 돼요? 토지를 줘야 되잖아요. 월급으로. 근데 줄 토지가 없는 거예요. 왜? 권문세족이 다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요. 특히 반원적 자주정책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진사대부들. 공민왕은요, 이런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요. 그래서 성균관 같은 국자감이었던 교육기관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에게. 이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 때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빠밤, 딱 과제 둘. 공민왕 시기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며 성장한 지방 세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신진 사대부라고 하겠죠. 신진 사대부. 자, 그런데 이제 신진 사대부만 등장하냐? 아닙니다. 신흥 무인 세력도 성장하는데요. 이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냐면요. 이성계 같은 이제 군인들이에요, 군인. 우리 전기 무인이 아니라 무신 정변에 있던 무신이 아니라 신흥 무인이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데 이 고려 말에는요, 아까 말했죠.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쪽으로 쫓겨나가고 명나라가 들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홍건적이라고 하는 한족의 도적 집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란군 집단이 머리에다 두건을 빨간색 두건을 써서 홍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홍건적이요. 막 중국 대륙을 막 그렇게 수탈하다가 정부군에 쫓겨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고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 쫓기니까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 공민왕이 피난까지 가요. 어디에? 지금 안동으로. 이때 안동으로 피난 갑니다. 이 공민왕의 부인이 노국대장공주라고 하는 원나라의 공주인데 이 사람이 같이 피난을 가다가 이 안동에 갔을 때 왕이 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다. 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 다리가 없으니까 안동 주민들이 노국대장공주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리를 숙여서 다리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래된 전래놀이가 뭘까요? 바로 노다리 밟기죠. 노다리 밟기. 우리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면 많이 하잖아요. 학급별 대항으로. 이 노다리 밟기가 이때 유래가 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또 왜구들도 막 전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왜구가 뭐예요? 일본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일본인도 있고 뭐 제주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해적들이죠. 주로 이제 바다에서 해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륙해서요 우리나라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에 가면요 집에 굴뚝이 낮대요. 왜냐하면 연기가 높이 올라오면 멀리서 왜구들이 보고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서 거의 수탈하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다 퍼지도록 낮게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구가 심했어요. 근데 이 왜구를 이런 걸 진압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예요. 이성계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쌍성 총관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조정 입장에서 보면 원나라 친원 세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약간의 우리나라 이제 친일파 같은 부번배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워낙 무예가 출중했다고 하죠. 이성계가 성장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대첩이에요. 왜구를 무찔렀던 황산대첩인데 이때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때 활동했던 왜구의 장군 중에 나이가 어린 10대 아기발도 장군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얼굴에다 면갑이라고 해서 면으로 딱 가리고 다녀서 절대 막 화살 안 맞았나 봐요. 근데 이
이성계와 최측근이 이질환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질환. 이질환이라는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이질환이라고 이성계와 굉장히 측근이 돼서 고려 건국에까지 굉장히 공시된 사람인데 퉁질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진인. 근데 이질환이라는 사람이랑 둘이 같이 이 아기발도를 어떻게 잡냐면 이성계가 활을 그렇게 잘 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딱 쏴서 화살 쏴서 끊을 테니까 투구가 떨어지면 이지간 네가 활을 쏴서 아기발도를 잡아라 딱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성계가 활을 쏴서 이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지란이 활을 쏴서 아기발도를 사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설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활을 잘 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재밌는 건 자, 아까 말했죠. 명나라가 중국을 통일한다고 했어요.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그런데 원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오히려 천령 200에 딱 쌍성 총관부를 우리한테 요구해요. 왜냐하면 야 우리는 원을 계승한 나라인데 원이 차지하고 있어 쌍성 총관부 곧 우리의 땅이다.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를 내놔라 그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었던 우왕과 최고 권력자인 최영이 이건 있을 수 없다. 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요동을 청벌하고 하라 하고 이성계에게 요동 청벌을 지시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안 됩니다 했는데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위화도까지 가요. 근데 위화도라는 이제 압록강에 있는 섬인데 이 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멈춰야 강을 건널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려요. 자, 군대를 돌린다는 걸 뭐를 의미합니까? 반란을 의미해요. 쿠데타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 위화도 회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사불가론이 이거예요. 속국이 대국을 거역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면 농번기인데 군사들이 농사짓기 어렵다. 그리고 병사를 다 일으켜버리면 지방에서 남쪽에서 왜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의 악요, 접착제가 떨어져서 활의 위력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군대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위화도입니다. 여기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이렇게 지금도 이거 선생님 찍은 사진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위화도가 보여요.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우왕과 최영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창왕을 옹립한 다음에 자기가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창왕과 공양왕을 차례로 폐위시킨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1382년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1394년에 미안합니다. 1394년에 1392년인가 보다. 예,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선건국을 도왔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인데요. 이 신진사대부 재밌는 게 분화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나뉘게 돼요.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온건파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관료들. 왜 고려 시대도 신진사대부들이 관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신진사대부들이 관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제도를 다 반대한 건 아니고 토지제도의 소유권까지 바꾸는 적극적 개혁을 반대합니다. 그에 비해서 급진파는요,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세력인데 토지개혁 실시만 나왔네. 실시입니다, 실시.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진 사대부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근데 결국 누가 권력을 잡아요? 급진파가 권력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조선건국에 반대하는 정몽주들. 정몽주는 원래 조선건국 반대예요. 온건파들은 조선전국 반대하고 고려 왕실에게 섬기겠다는데 이거를 이때 유명하죠. 이방원이라고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 가서 딱 이 정몽주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했던 시가 하여가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시를 쫙 읊으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단심가로 답가를 주죠.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거리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 힘 가실 줄이 있으랴.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네가 날 죽여서 이 백골 내 머리가 해골바가지가 돼도 나는 고려왕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결국 이성계는 이방원은 이 정몽주를 살해하게 돼요. 어디에서? 이 개성의 선주교에서. 그런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 전에 과정법도 개혁하고요. 자, 이러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조선 건국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학습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3세기 몽골이 침입해오죠. 그러면서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항전을 해요. 그러면서 박서라든지 김윤우, 충주성의 노비 등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고려 조정에서는 불교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신정변도 몰락하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은 원나라죠. 원나라는 고려의 동령부,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같은 이렇게 그 직영 직할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왕실용어와 관제가 격화되죠. 그리고 금, 은, 인삼, 매, 공려 같은 특산물을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류도 하게 되니까 고려양, 몽골풍이라는 이런 양식도 서로 유행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우리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 권문 세족이라고 했죠. 권문 세족 꼭 기억하세요. 친원 세력이었고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이 권문 세족에 대한 개혁을 누가 합니까? 고민왕이 하죠. 그게 뭐라? 전민 변정 도감이다. 그러면서 누가 성장합니까? 신흥무인과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조선건국은요 1392년이에요. 예, 선생님이 자꾸 연도 깜빡깜빡하는데 위화도의 회군이 1388년이고 조선건국이 1392년입니다. 1942, 예, 149, 예, 1392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요 1592년이에요. 정확하게 200년 뒤에 일어나요. 예. 여기 남할벨 학생 미안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위화도 해군을 통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때 신진사대부와 신흥부인들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는 거고요. 핵심 세력은 정도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남할벨 학생 학습 정리만 알아도 시험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다 알아야죠. 학습 정리는 그냥 한번 쭉 읊어주는 거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질문은 여기다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막 절 나오고 탐 나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만들기 한국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쉬고요. 내일 모레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바